전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출석 시각과 필요한 조사 횟수를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정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200여 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도 5%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9%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지난해 2%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걸로 집계되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비 사태를 겪은 제주국제공항이 오늘 또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하거나 지연 운항했고 오후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구름이 물러나고 기온이 크게 내려간 데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주말에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더 정치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어제부터 호남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데 보면 어제 오늘 호남에서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잖아요. 호남에서 검찰 조사 직전에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미리 예정된 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수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힘과 격려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남FC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종의 지금 본게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어야 할 상황에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호남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호남에서 네.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순신 장군의 의법을 빌리면 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양무 호남 시무 민주당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없다면 민주당 없다. 아니면 시무 이재명이 되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라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 심장,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힘든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호남을 방문함으로써 지지층들의 결집도 이끌어내고 아마 검찰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과 좀 의지를 북돋우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행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오늘은 전북 익산 그리고 군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지지층 결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켜드리겠다. 이런 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사필 규정한다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어제는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한데 뭘 잘 지켜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지금 본인이 두렵고 겁나는 게 있으니까 2중, 3중 저렇게 안전장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필 규정을 믿는다. 저를 잘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지켜주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야말로 완전한 조작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혐의점이지 않습니까? 뭐 범죄가 이제 확정됐다고 하면 너무 이른 얘기지만 어쨌든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거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담대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좀 긴장되고 불안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지지층에 호소해서 나를 좀 지켜달라는 말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본 게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정치 생명을 건 그런 어떤 건곤일척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걸 앞두고서 지난 설 연휴에도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 조사 리허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본인으로서도 결백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 검찰로서도 이 문제가 뭐 사실 오래 끌어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결전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뭐 100페이지 그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 예. 그만큼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결국 지지층에 어떤 결집이 있고 그걸 정치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 지지층이 힘을 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 말 그대로 나를 지켜달라 하는 그걸 말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 질문지만 네. 100쪽에 달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측의 답변지 역시도 한 30쪽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단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가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지만 그거 검찰에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예. 토요일 날 검찰이 통보한 일정과 달리 내가 정해서 가겠다. 이야기는 이 지금 검찰의 의도대로 나는 끌려가지 않고 내가 정하는 시간에 내 발로 걸어가겠다. 이런 식을 통해서 상당히 이번 사안에 그러니까 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나름대로의 당당한 심정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그리고 향후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주제나 내지는 그 일정에 따라서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토요일 날은 내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부분에서는 응하고 주중에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중에 지금 지방을 돌면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의 이 가장 큰 임무라고 해서 민생 부분은 주중에 챙기고 그리고 주말에는 나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만 따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당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시키지 않고 이 오히려 당의 위기를 민생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 인파이팅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지금 검찰에 지금 100페이지 정도의 질문서를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답안을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헌법에 보면 이 검찰에 소환이 된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돼요. 나 말 안 하겠다. 이 지금 법정에 가서 내가 이 주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름대로의 답안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는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받아칠 건 대받아치겠다. 결코 피하지 않는 그러한 조사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출석 앞두고 당 내에서 뭐 묵비권을 행사해라 이런 의견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쪽 정도의 답변서를 작성한 거면 내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지금 답변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30쪽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답변서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 하더라도 그것은 답변서에 있는 뭐 답변으로 가름하겠다, 제출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차례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하지만 피의자의 그 경우에 답변은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30쪽 정도의 답변서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했다는 걸 보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하여튼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답변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이제 질문을 뭐 100쪽에 있는 질문 하더라도 이런 질문하면 답변서에 있는 질문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하면 그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조서에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그와 같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지난번에 그 성남 FC 사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증거를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측에 작성했다는 뭐 정진상 실장과의 그런 문답 과정에 있었던 얘기들을 제시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조서에다 쓰는 뭐 그런 정도 요식 절차를 거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혼자 변호사만 대동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보니까 혼자 갈 것 같지는 않죠? 예. 일단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진짜 안 나가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일종의 동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 동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민주당의 그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사실 앞서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날 출두하겠다는 의미가 아까 투트랙도 있지만 또 하나의 나름대로의 속내는 사실은 뭐 토요일은 정치적인 그 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당 지지층들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 좀 나와주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을 아마 자신의 출두 날로 정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아마 지금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정해진, 그러니까 이 일종의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출두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기소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 당헌에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정치적 탄압일 경우에는 그거 조항을, 그러니까 적응을 예외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지금 출두할 때 많은 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층들이 결집할 경우에는 설사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당대표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보호막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포석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친명계 입장에서는 많은,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과 지지층과 의원들이 나오기를 아마 상당히 아름아름 좀 사발통문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으로 좀 결집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출석을 해야 될 일이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다 같이 이렇게 의원들이 대동해서 움직이는 게 결국엔 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당 내에서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입장에 서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 그러니까 홀로 변호사를 호남만 대동하고 이제 출두하겠다, 이런 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아까 차지원 교수님 저희 하셨지만 뭐 어디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믿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좀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런 상황을 보고 누가 저렇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탄압할 수 있는 야당이다,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정도의 위력을 과시하고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뭐 수십 명 의원들과 함께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사람을 누가 탄압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대응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범죄 혐의니까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법률적 대응인 거죠. 네. 변호사하고 와서 이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해서 결백하다면 그걸 벗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홀로 출석해서 홀로 대응해라. 왜? 우리는 사법 시스템을 믿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네 일은 네가 처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검찰이 최종 판단자가 아니잖아요. 검찰이 설사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검찰이 그 잘못을 지금까지 얘기한 증언만이 아니고 뭔가 물증으로 뒷받침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설사 범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믿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수사가 최종 결론이 아니니까 저렇게 검찰 앞에서 아무리 위력을 과시해도 저게 무슨 뭐
법률적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렇죠. 예. 너무나 정치적 대응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때는 정말로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혹시 그런 소환이 되면 혼자 정말 변호사를 대응하고 나가서 뭔가 본인들 말대로 탄압받는 인상을 주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좋은 전략이지 저렇게 수십 명, 수백 명 모여가지고 저렇게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어떻게 검찰이 저런 야당을 탄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주는 거죠. 네. 일단 내일 소환 조사에 응하는 모습 함께 보고요. 자,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40일 정도가 남았는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뒤에 처음으로 나온 조사여서 좀 눈길이 쏠리는데 저희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네, 김기현 의원이 40%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33.9% 나왔습니다. 이 직전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것보다 2배 가까이 16% 넘게 오른 수치거든요. 일단 이 조사 결과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한마디로 나경원을 업은 언더독, 안철수 의원의 관점에서 보면 나경원을 업은 언더독 이렇게 저는 뭐 표현하고 싶은데 언더독 하면 정치 용어로 보면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약자를 심리적으로 응원하는 현상인데 여기에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이번에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상 출마가 좌절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게 득이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 같은 조사에서 직전에 안철수 의원의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17.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16%가 상승을 해서 지금 33%에서 지금 1위인 김기현 의원과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대상 중에 한 명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3%로 2위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갖고 간 16.7%는 나경원 의원이 그때 당시 받았던 지지의 60%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반면에 그러니까 60%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표의 60%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간 반면에 김기현 의원은 오히려 직전보다 0.3%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경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윤심을 지지하는 친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과 정부의 일체감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당내 민주주의가 이렇게 고사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 가서 중도 외연 확장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당내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긴 한데 당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니잖아요. 실제 그 전당대회에서도 뭐 이런 그 나경원 의원의 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흘러가는 식으로 유지가 될까요? 장담할 수 없죠.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게 잘 핵심을 짚으신 건데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당원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지층 이걸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란 것은 전국적으로 뭐 인구수와 또 뭐 연령별, 성별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원 분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꼭. 그야말로 TK를 비롯한 영남 지역에 당원들이 모여 있고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이 또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중치를 둬서 판단하면 저절로 나오지를 않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 지지도가 갑자기 올랐다고 하는 것은 김기현 의원의 경우를 따져보면 과거에는 한참 전에는 뭐 3위, 4위 이랬잖아요. 사실은 10%대 머물러 있었던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막 2위, 1위로 뛰어올랐잖아요. 그때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을 지지하던 그야말로 친윤표는 이미 옮겨간 거죠. 김기현 전 의원 쪽으로. 이미 옮겨갔고 그래서 1위가 됐잖아요. 갑자기. 윤심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고 근데 안철수 의원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표가 옮겨간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판세를 뒤바꿀 만한 그런 요동치는 것은 없다고 보고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는 것과 당원들과는 분포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에 더 많이 몰려 있는 60대 이상의 더 많은 당원들을 감안하면 안철수 후보보다는 김기현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정말 주사위를 던져봐야 하는 얘기니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네,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경원 전 의원 이름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야의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셨거든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뭐 가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축제니까 대통령도 가서 같이 그 당원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그 양태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백하게 윤심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오롯이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간 거랑은 완전히 양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본 걸까요? 글쎄 이제 뭐 그 당시에도 대통령의 뜻을 이제 뭐 암암리에 대통령의 뜻은 누구누구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암암리에 이제 알려지긴 하고 그런 것들이 따르는 충실한 그런 따르는 그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뭐 지금처럼 정말 뚜렷하게 이거 뭐 뒤에 보이는 손이 아니라 다 드러난 손, 보이는 손 정도로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윤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옛날 대통령이 참석했잖아 라고 하는 것과는 참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현장에 온다는 거, 물론 현장에서 많은 정말로 그 현장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다 투표하는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다 사전에 이 대통령 그 전당대회 날 전에 ARS라든지 모바일 투표라든지 투표는 다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하고 전당대회 날은 그걸 개표해서 공표하고 뭐 그날 예를 들어서 뭐 과반수 넣는 후보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혹시 결승 투표가 있으면 뭐 그 다음에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윤 대통령의 뜻이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뭐 대의원들에게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전당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 그야말로 뭐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40일 남겨두고 미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당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라 하는 것과 진배 없는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문빙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꼭 가겠다라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윤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뭐 그러니까 코멘트를 한 건 아닙니다만 전해지죠. 어제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정치적 함의를 많이 저는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아까 지금 전재수 의원이 양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의 특히 보수 정당의 여당 상태에서의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그 개입이라는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이었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약체 후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1위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용산에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금 뭐랄까요 뒷받침이 상당히 큰 작용을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다든지 전당대회 룰을 바꿈으로써 유승민 의원의 출마를 상당히 지금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 거라든지 결국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포기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용산이 지금 특정으로 밀고 있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빤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아무리 갈래라고 하지만 가겠다는 이야기 자체를 미리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선거 레이스 시작하기 전에 그럼 윤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다면 그 관심 많은 후보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는 또 다른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의 다양성, 당내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라는 의구심 자체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당대회가 두 분이셨잖아요. 네. 2014년도에 서청원, 김무성. 그러니까 당시 친박 후보였던 서청원 후보가 사실은 그러니까 청와대의 상당한 지지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비박계인 김무성 후보에게 패했거든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보수 정당 내에서는 그런 한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무리하게 정치적 힘이 가해질 때 반작용도 있었다는 부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내륙에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와 경북 지역을 기온을 중심으로 한파가 수도관 동파 등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 지역에 한파 경보가, 서울, 경기, 서해안, 그리고 충청과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에 일요일 낮 서울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날벼락처럼 크게 오른 난방비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의 난방비도 2배나 올랐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김상현 씨. 최근 관리비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은 6만 1,000원. 한파에 난방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평소 3만 원대로 나오던 요금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월세 격으로 한 3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난방비만 6, 7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원래 세워뒀던 지출 계획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김 씨는 평소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는 수면 양말을 신거나 옷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또 잘 때는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난방비 폭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지만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난방비가 크게 오르자 온라인에서는 각종 절약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이고 커튼을 달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난방할 때 가습기를 켜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수증기를 타고 열이 집안을 고루 돌아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난방의 경우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설정 온도를 낮추고 외출하는 게 난방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량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난방 시설부터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에너지 효율이 문제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자기가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각종 물가 상승에 예상치 못한 난방비 폭탄까지. 각자의 절약 방식으로 유독 추운 이번 겨울을 힘겹게 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추경 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의 최대 25만 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거는 우리가 재정 운영의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 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들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또 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전편 결항했던 제주국제공항이 사흘 만에 또다시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65편이 결항하고 51편이 지연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국내선 항공편은 모두 457편입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른바 급변풍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결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3천여 명 적은 31,7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4천여 명이 많고 2주 전과 비교하면 7천여 명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31,662명, 해외 유입은 4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81명으로 11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332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병상 수요도 줄어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지정 병상 수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병상 가동률이 중환자실의 경우 27%, 준중환자실은 22.8%, 중등증 병상 11.2%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지정 병상 수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다만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전수 검사도 예정대로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집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과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부산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했습니다. 열차가 덜덜덜덜 떨리더니 돌 튀는 소리가 막 들리고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불꽃이 막 이르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나중에 열차 멈추고 보니까 창문이 옆에 다 깨지고. 재산 피해 62억 원이 발생했는데 코레일이 바퀴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는 등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전 조차장역을 지나던 SRT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56억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기차가 약간 뛰더니 이 사람 막 왔다 갔다 하다 딱 멈추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이상하다는 점을 앞선 열차 기관사가 알렸지만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 검측에서 10번 넘게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보수 작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봉역에서 작업하던 코레일 직원 한 명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3건 모두 철도 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보고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KTX 산천 열차 궤도 이탈과 SRT 열차 궤도 이탈 과징금이 각각 7억 2천만 원, 오봉역 사망사고 과징금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관련법은 사망자 수나 재산 피해액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새로 바뀐 재산 피해 규모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도 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고속철도 탈선 사고 등 중대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측은 과징금 규모는 규정에 정해진 수준이라면서 이의제기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체감 경기 역시 5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ISI는 69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달에 대한 전망 BSI 지수도 한 달 만에 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지난해 2%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GDP 성적표에 크게 기뻐하면서 한국 기업을 미국에 유치한 성과를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3분기 3.2%에 이어 4분기 2.9% 성장률을 기록하며 앞선 1, 2분기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2022 연간 GDP 성장률은 2.1%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2.9%는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2.1% 증가하며 GDP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가운데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것으로 여전히 일자리가 넘쳐나는 노동시장 과열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천 건 줄어들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37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자리 시장 미래는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n company. They're investing billions of dollars. I said, why the United States? To the CEO when I was in Korea. He said, because you're the single best workers in the world and you're the most reliable nation in the world. 그렇다고 올해 경제를 낙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율에 민감한 건설과 주택 시장의 둔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가계 저축이 고갈되고 신용카드 빚이 쌓이고 있는 것도 소비 지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다음 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상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금 추세대로 물가가 잡히면서도 노동시장이 계속 견고하게 버틴다면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면서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영상 신고를 활성화하고 인접 지역에서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내부망에 따로 표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태원 참사 발생 약 석 달 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반경 50m 이내에서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경찰 내부망에 자동 표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음성 위주 신고를 보완하기 위해 영상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또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즉시 보고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보고, 또 보고 체계도 개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전북 장수군 농협 관련 특별 근로감독팀을 구성해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일 숨진 장수농협 직원 33살 A씨는 유서에 평소 직장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앞으로도 힘든 날이 길어질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최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불러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 참모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황 전 수석이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 통계 발표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 전 수석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 일자리 수석 등을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북한이 준비를 끝내놓고도 7차 핵시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다음 주 한국을 찾는데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화상대담에서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아직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인위적인 시간을 맞춰야 할 내재적인 시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mean, although risking a tautology, they haven't launched because Kim doesn't see a need to launch.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경우 예상되는 외교 폭풍, 북한 주민 결집 효과 등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란 겁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목표가 끊임없이 강화되는 핵 위협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핵실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봄부터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한 뒤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평가해왔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한국과 필리핀 순방에 나섭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번 방안에서 오스틴 장관이 영내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방안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대한 준비 상황을 파악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하던 과거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목표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카오 공보실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진상조사 시행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관련국 또는 제3국이 이 사안을 국제 외교적 고려사항으로 공식 제기한다면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이카오의 역할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협약 서명국 간 영토 주권 및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외교 문제로 여겨진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위원장의 불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그동안에 국회 너희들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추궁할 것이 뻔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약속했는데 안 지키셨잖아요. 제가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고 신상 발언. 신상 발언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왜 신상 발언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무슨 명예를 얼마나 누가 실추시켰다고 그러십니까? 저보고 간첩이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명예가 실추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신상 발언기를 주셔야죠. 아니 누가 간첩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신상 발언 하시고. 이런 신상 발언을 하는 저가 너무나 괴롭고 분노스럽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간사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툭하면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여당에 대해서 사과를 원한다면 김병주 의원께서는 60만 국군 장병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럼 그때 인간적으로 그 사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발언이니까 발언 신중해서 하세요. 예, 자료를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또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어저께 이것만 보면 누가 봐도 서울 한가운데를 자기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자료 요청하신다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상세 항적도를 달라고 자꾸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고 아니, 자료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세요? 아니 자료 요청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죠. 시간 안 그렇습니까? 시간 안 재고 있습니다. 예. 5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그런 내용은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까?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오기까지가 1시간도 안 걸려요.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 발언을 합니까? 룰 지킵시다 진짜. 자료를 안 주잖아요. 자료 보면 달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지. 왜 그러세요? 잘 아시면서. 아니 회의 진행을 왜 이렇게 합니까?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설명을 해야 되고 요청하고 중간에 발언을 하면은 하지 못하게끔 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위원장을 처음 해봐서 그렇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2도,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남 서부는 오늘까지 최고 7cm, 제주 산간 많은 곳은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대전도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는 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또다시 서해안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추위는 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